최근 야권에서 일고 있는 정계 개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당 분열 사태까지 이른 가운데 한국당은 당무감사로 인한 물갈이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선고도 나오는데요. 이 역시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자, 정치권의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정계 개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한 이걸 확정하겠다 이런 지금 비공개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당무감사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당협위원장 가운데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곧바로 뭘 하냐면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조직강화특위.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조강특위 인선까지 이제 마친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본격적인 어떤 그 인적 쇄신 작업이 이제 이번에 지금 추진되는 이제 이런 그 과정에 일단 돌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조강특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반발 못지않게 아마 그 새롭게 어떤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 투입되느냐 이게 예. 결국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친홍계 인사들 일색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2차 갈등이 이제 불거지는데 이 갈등은 정말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죠. 네. 지금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는 당협 교체는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정량화해서 수치를 통해서 아주 뭐 과학적으로 잘랐다라고 표현해도 그렇죠.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새로 뽑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친홍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쫓아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얘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쫓아낸 이유가 결국 친홍 체제를 만들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갔다 복당한 그 사람들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평가는 물론 수치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했던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결국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만드는 조직강화 특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오늘 김태흠 의원이 중간에 회의하다가 중간에 박차가 나왔잖아요. 그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에 김태흠 최고위원이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홍준표 사당화하려고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어떤 말씀 나오셨는데 그렇게 자세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당무감사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조직강화특위 구성하는데 말을 일단 아꼈고요. 자유한국당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소리를 쳤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지금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저 최고위원 자리에서 조직강화특위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말에 의하면 현역 의원은 그냥 사무총장 한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인사로 꾸리는데, 아마도 홍준표 대표의 의중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꾸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반발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마음과 생각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조직강화 특위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은 친홍계나 아니면 복당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리위원회 해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제 친박의 어쨌든 뭐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직강화 특위의 위원들을 선임하는 문제도 저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조직강화 특위가 일정 부분 친 홍준표 체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명단이 벌써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용구 위원장을 그대로 지금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이제 그 임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무감사의 연장선에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홍문표 사무총장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위원장 들어가 그 외엔 다 있고 바뀐다는 윤리위원장 거죠.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다 사실은 친홍계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그렇다. 그럼 외부 인사들이 일부 참여를 하더라도 사실은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결국은 홍준표 대표 뜻대로 결국 새로운 인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갖춰진 그렇군요. 거로 봐야 오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는 또 화제가 된 인물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이죠. 류효혜 최고위원이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단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는 1월 달부터 이때까지 적반하장은 물론이며 당이 무너져 갈 때 바른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리고 났을 때 저는 이 당을 지켰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연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 당이 누군가의 사당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 당을 지키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회는 싸우나 좋다도 남자는 더 당이 크고 여자는 더 당이 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처럼 이번 참사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오늘 2시에 바로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 회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시간까지 옮겨가면서. 네, 이거 뭐 최고위는 아침에 항상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요. 네. 왜 거부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그 예. 항의차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진입을 시도했으나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제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에 지금 이제 품위 유지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 지금 이제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이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부를 이제 한 건데요. 근데 네네. 사실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설령 윤리위 회부됐더라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닌데 예. 그런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홍준표 대표로서는 가장 거북한 상대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예 그 출입조차 막은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예. 유해 최고는 확실히 선정선동가로서의 어떤 기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선동가.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 쏟아내는 얘기들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들만 골라서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을 이제 활용한 것도 결국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겠다라고 하는 예. 어떤 본인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인형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예. 이제 저분의 행동이 예. 물론 본인은 그게 호소력이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 최고위원 정도 되면 말의 무게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득을 하더라도 조금 정치인답게 얘기해야 될 텐데 울보가 외로워서 은영을 들고 왔다. 이게 정치적인 최고위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일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뭐 저분이 갖고 있는 성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고위원 정도 되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조금 논리적으로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저렇게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사적인 표현인 것처럼 들리도록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화재 사고를 본인의 입장과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제천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이 문제와 본인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저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정치인으로서 남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 당하고 여자니까 울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가 또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정치하는 정치인 유여혜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예. 저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해 여자에서, 최고는 사실은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그 2등으로 최고위 당선될 때도 그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성공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그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에게 이성으로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지금 홍준표 대표와 SNS로 뭐 거센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성 이야기가 좀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좀 짚어보죠. 홍준표 대표는 사실 뭐 지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뭐 아무래도 류 최고위원을 지금 겨냥한 듯한 것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류의 최고위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주부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낯을 두셨습니까? 좀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발언 때문에 사실 윤리위원회 해부가 된 거죠. 대표에 네. 대해서 너무 선정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한다. 이래서 이제 윤리위원회 해부가 된 건데 두 분 다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유해 최고도 그렇고 저런 모습으로 설전을 벌이는 거 자유한국당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수는 품격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시고 말에도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비판이 너무 선정적으로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당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표도 저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표답게 얘기하고 유해 최고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논란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뭐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정적인 표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주 결전의 날 중요한 순간입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자, 유무죄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싶은 것은 그 결과에 따른 파장입니다. 뭐 파기환송이 되건 아니면 무죄가 인정이 되건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동력을 얻건 아니면 아주 그 리더십의 부재라는 큰 파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 그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 무죄의 경우에는 뭐 홍 대표가 조금 더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중간지대 내지는 그러니까 친박계 중에서도 좀 동요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 홍준표 대표 지지로 전환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판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유보적이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무죄로 나게 되면 이제 망설임 없이 홍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유죄가 났을 경우인데 이때는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알아서 뭐 이제 이런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네네. 한다면, 네. 그러니까 대표직을 뭐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간단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제 빗발치면서 예. 홍 대표는 또 성격상 또 버티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2심 다시 받아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싸움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갈등이 더 심해지고 예. 홍 대표는 홍 대표대로 리더십에 좀 손상을 입으면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일단의 그 인적 쇄신 작업 예. 그런 것에도 좀 제동이 걸리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겠죠. 당연히 뭐 무죄가 나면은 이제 뭐 대여 공세도 확실히 할 것이고 리더십도 더 공고해질 것이고 하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본인은 물러나야죠, 당연히.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 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홍준표 대표는 당분간은 정치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상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체제로 가든 아니면 비대위원회를 꾸려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든 그런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준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홍준표 대표에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죄가 만약 난다고 하면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또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계파가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원만하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복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의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예.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당권 투쟁에 대한 어떤 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유죄 판결이 이제 유무죄 판결이 이제 나오는 건 지금 아니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파기환송이죠. 취지로 예. 파기환송됐을 하는 거죠. 경우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긴 하나 이제 잠정 기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당내에서 분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된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2시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거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지금 그 정계 개편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야기, 또 바른정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전당원 투표권, 당무위원을 통과는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이루어질지는 현재 미지수잖아요. 왜 미지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통합을 반대하는 예. 쪽에서 지금 이제 당규상의 이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규상 이제 이 전당원 투표가 유효하려면 3분의 1 정도 이상이 이제 33%. 투표에 그렇죠. 참여를 예.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요건을 이제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요건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이건 유효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대표 측근들은 그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건 이제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요청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번 해석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되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실은 24%가 투표를 했거든요. 24%. 30%에 못 미친 안 겁니다. 됐죠. 예. 24% 가운데서 51.08%를 득표해서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30%를 과연 넘기겠는가?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하고 양쪽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지금 서로 내놓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 측에서는 이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없군요. 왜냐하면 의총이라든지 전당대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통합은 전 당원이 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려면 이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전 당원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지지를 했으니까 이거는 전 당원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정면 돌파의 하나의 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뭐 30% 이하가 참여해 투표를 했는데 과연 그럼 그거를 전 당원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안의 그리고- 의견일 수 있느냐? 그리고 예. 이제 예를 들면 20 몇 퍼센트 했는데 그 중에 뭐 50%간 넘겼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뭐 10% 정도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정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파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예. 이 카드의 정당성이나 아니면 합리성에 대해서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다른 길, 뭐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고 예.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성을 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그것도 만약 실패하면 전당대회를 보이콧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그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 투표를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반발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당의 상당히 어르신들, 동료동의 의견을 좀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만 그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골목길에서 이렇게 서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선거연대 정도입니다. 통합은 안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두 달 전이었는데 네. 대통령 선거에서 그만 안 대표가 국민적 신뢰 내지는 지지 이런 것이 뚝 떨어져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뭘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시지 않았나 이런. 201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네. 무상급식을 찬반에 붙였다가 네네. 나쁜 투표 거부 운동에 걸려서 투표 보이콧 운동에 걸려서 3분의 1을 못 채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사퇴하고 낙마했잖아요. 네네. 그 당은 아마 이제 바른국민당 이렇게 되겠죠. 저는 예. 그런 당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름까지 지금 뭐 말씀하셨네요. 바른국민당이라고 이렇게 네. 정해줬는데 그동안 뭐 상당히 뭐 수위가 센 발언들로 당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갈라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안철수 대표의 시도가 예. 이게 그냥 무산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자체도 지금 성사 여부가 좀 이제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강행을 해서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 나왔듯이 대표성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3분의 1 미만 투표했을 경우에 뭐 그래도 그 3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또 그 결과도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는 찬성표가 그래도 많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으나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 당대표 될 때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단 말이죠. 이번 그렇다면 그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안 거치고 의결을 안 거치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른정당이 변수인데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남경필 지사가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답을 안 하고 뭐 질문을 해도 하진 않다고 네, 답을 그런데 하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른정당 이름으로 그 출마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그 임박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 중에서 몇 사람이 더 추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게 된다면 몇 명 남지가 않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느냐, 명분이 생기느냐. 네네. 그래서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너무 첩첩산중이다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예. 부분도 좀 짚어보죠. 이 국민의당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은 뭐 분당될 것이다. 또 바른정당도 뭐 한국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 또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분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뭐 그분들이 그렇게 이혼 뭐 분당을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럴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바른정당에는 자유한국당 복당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시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유한국당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면 되죠. 저희 당하고 합당하기 전에. 일단은 뭐 두 정당의 대표께서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보여지고요. 최종 새로운 정당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는 2월 달 정도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분은 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간다 치고 계산을 해보면 예. 자, 일단 국민의당이 갈라졌습니다. 호남계 의원들이 나갔고 바른정당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치게 되면 이 의원 의석수 저희들이 언제부턴가 그렇죠. 의석수를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너무 그렇죠.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줄어들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바른정당이 왜 저런 태도를 취하느냐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처음에 복당한 그 의원들 갈 때도 일정 부분 뭐 관망파로 하는 분들이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일단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유승민 대표가 대표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안에 뭔가 가시적인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당과 일정 부분 통합이 이루어지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은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서 나가려고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 일정 부분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고 보이지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대권이라고 하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지방선거나 본인의 뭐 거치 이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합당, 지금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중도, 뭐 보수와 진보의 중도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공간을 만들고 네. 그 중도를 통해서 뭔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도 끌어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지금의 국민의당 체제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보수의 일부도 끌어들이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본인의 대권 행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수와 함께 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예. 명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오고 물론 많이 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혹시나 본인의 합당 문제 때문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본인의 대권 행보의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어쨌든 그 의석수를 생각해 보면 원내대 교섭단체를 뭐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뭐 이렇게 심하게 예상했을 때 그렇게 네.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고문이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또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역사적 책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한 7공화국의 길입니다. 7공화국의 건설에 중도 통합 세력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통합은 결코 보수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우와 동서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개혁적인 중도 통합이어야 합니다. 개혁적인 중도 통합이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간에 유승민 대표는 어쨌든 보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좀 화학적으로 얽힐 수 있을까요? 이제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중도 빅텐트론 이야기하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만나고 정운찬 전 총리도 만나고 하면서 중도에서 빅텐트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불씨를 살려서 그러니까 손 고문은 손 고문대로 아직도 여전히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어떤 그림을 이제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생각이 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보니 이번에 이제 안 대표에 대해서 약간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발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 추진위가 만들어지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그 위원장을 이제 맡게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이제 아주 보수 통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자유한국당하고도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약간 선을 그었다 얘기를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배제하고 중도에서 좀 이제 큰 그림 빅텐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이긴 하나 과연 그것이 지금 현 단계의 이 정당 구조화에서 지금 성공 가능한가? 이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손학규 상임고문 본인도 사실 대권 잠룡으로 평가를 계속 받아왔고 꿈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어쨌든 안철수, 유승민 지금 대선에도 나갔던 두 명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되지 않겠어요? 기회라고 보시면.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원외에 있으면서 밖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도리어 기회는 더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존재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렇게 손학규 의원이 보수를 자꾸 밀어내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의 통합 과정에서 보수와 함께 통합하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철수 대표도 어제 모 방송사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은 통합할 생각이 죽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국 지금의 본인이 추진하는 통합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당원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보수적 성향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려면 자유한국당이 일단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문도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좀 크게 보면 자유한국당 일부 더 끌어들여서 본인이 보수와 중립이라고 중도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당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대선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 사실 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가 될 것이다라는 평을 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을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승민 대표는 어쨌든 호남계 의원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죠. 일단 통합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제시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 이제 포기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중심의 지역주의 탈피 이걸 이제 처음에 요구했다가 최근엔 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통합 성사시켜 놓고 난 다음에 당의 정체성 문제 또 당 그 지도부 그 선정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일단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전 고문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통합신당을 일단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는 서로 아마 당권을 쥐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마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바른정당에서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지상욱 의원
뭐 사실상 확정된 상태. 두 사람이 이제 통합의 어떤 실질적인 창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예. 어제 또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정운찬 의원하고 오신환 두 분을 통합 창구로 활용하겠다. 정우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까지 요구했냐면 국민의당도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누구를 좀 내보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통합은 거의 확정적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통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일정 부분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교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의 큰 그림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는 일정 부분 교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실무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어떻게 할지를 빠르게 진행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당원 투표도 안 끝났는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2월을 목표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고 통합을 하려면 뭐 해결할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지금 당이 통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표 두 사람씩을 꺼내서 2+2 회담을 해서 거기서 통합의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는 걸 보면 두 분은 이미 통합이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렸다, 이렇게 예, 보면요. 그렇게 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최근에 갑자기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승민 대표는 좀 약간 관망세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이 상황을 있었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예. 했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이제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인의 관망세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당내에서 조금 좀 불리한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일병 구하기에 지금 나선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지금 별 말이 없이 지금 조용하게 마치 이제 뭐 모두가 다 유승민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뭐 탈당 얘기까지 계속 지금 떠도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탈당을 할 사람들은 지금 말을 아끼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분란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과연 분란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침묵이군요. 침묵.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침묵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호남계 의원들 지금 20석이 넘는 정도의 국민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민주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받아줄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호남 출신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이 돌아온다면 받아주실 겁니까, 대표님은? 제가 눈길을 준 바도 없고 눈길을 앞으로 줄 이유도 없고 그래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치는 비록 같은 지역 어떤 선거구를 두고 뽑혔지만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포용의 정신을 발휘하라 빗받아내듯이 하는 그런 남의 그 손을 빌려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것이죠.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추미애 대표 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본인은 눈길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오는 거를 막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인위적 정계 개편의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는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의 뭐 호남 중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상황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더 촉진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봐라. 호남 중진들은 이미 민주당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남 중진들의 말을 믿고 계속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지금 구조에 국민의당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저런 표현은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 발 떨어져서 보겠다는 거예요. 본다. 다른 정당의 예. 문제고 다만 예. 만약에 통합이 추진이 돼서 반발해가지고 호남 중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당의 어떤 과정을 겪게 됐을 때 호남 중진이 그럼 민주당으로 오는 것을 막을 거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막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이 본다. 발언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딱 듣는 순간 홍준표 대표의 그 대문 닫는다는 발언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비슷하군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샘문 열어놨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서자마자 그게 아니고 이제 대문 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벌써 지금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이 정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호남계 중에서도 굉장히 거북한 중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이제 3인방 박정천 3인방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얘기가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역시 샘문은 지금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네. 일단 지방선거를 사실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이 호남 쪽이 상당히 지금 호남계 현역들과 어쨌든 붙게 된다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사실은 지방선거도 문제지만 국회 운영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그런 상태고. 개인적으로 예.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은 개인적인 뭐 이유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국회를 전체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 5년의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예. 국회가 힘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민주당 일정 부분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 운영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만약에 복당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뭐 문이 닫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만약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이탈돼 나와서 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안 받으면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럼 이제 새롭게 신당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국민의당에 이제 호남계 중진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이제 신당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20석이 넘는. 예. 그러면 그 정당 거의 모시고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국민의당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들게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예. 자, 그 상황은 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임종석 비서실장, 자 연휴를 마치고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합니다. 이 뭐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서로 공격, 뭐 야외 공격이죠. 야외 공격을 그렇죠. 이제 여권이 받아치는 상황인데요. 예. 뭐 이렇게 해명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명을 어느 정도 하냐.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해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조금 이제 청와대가 처음에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갔느냐 이걸 밝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하게 어떤 일정으로 누가 갔는지, 물론 뭐 일정은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랄까 이런 부분을 남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명확한 건 이거 같아요. 청와대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전 정부에서 관계 소원해진 부분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특사로 가서 UAE와 우리나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좀 잘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간 김에 우리나라 파견 부대도 방문을 했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그분이 뭐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처음에는 뭐 파견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을 조금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미대화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명확하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전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걸 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에 항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걸 진화하러 갔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원전에 관련해서 예. 이제 MB 정부에 뭔가를 캐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그런 있고요. 얘기도 있고 예. 이러죠. 근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 부분을 뭐 켜려고 하는 부분보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봉합하러 갔다고 하면 얘기하는 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전 정부에서 원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봉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못 밝힌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아예 명확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긴 것이고, 예. 지금의 이제 청와대가 발표하는 내용은 원전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의혹으로 번질 만한 좀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뭘 했다라고는 밝히지만 뭘 했는지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UAE의 왕세자의 조카입니다. 네. 만수르가 또 방한을 했어요. 네.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예. 쌓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세제의 조카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제일 처음 알려진 만수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단 맨유 구단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구단주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일단 봐야 되겠죠. 나이는 뭐 젊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추가로 지금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쪽 UAE 쪽에서 먼저 관계 개선을 좀 요청을 요청했다. 해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야당 쪽에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면 정말 청와대로서는 엄청난 지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이번에 계속 설명 나오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관계 개선을 이제 저쪽에서 원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는 좀 사실은 조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 대 국가 간의 비밀 사안으로 지금 묶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이 하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만수르가 추가로 온 거로 봐서는 역시 그쪽에서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특사 방문도 그렇고 이번 방안도 추진한 게 아닌가. 예.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정치 공세를 아주 그냥 집중 퍼붓고 있습니다. 의도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이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떠나있던 사람들 중에도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선명하게 싸워주면 거기에 모여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층의 결집 지지 이런 부분들을 모아내고 끌어내는데 이런 이제 공격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격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투명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